이제 저녁이 되니까 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욕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그 온고지신장을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고지신장 하고요. 그 다음에 군자불기장. 온고지신 뭐 아시다시피 옛 것을 익히고 또 새 것을 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 해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방식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군자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데, 역시 제가 풀이하는 건 좀 다릅니다. 오늘 다른 얘기만 많이 하네. 그 군자 주의불비 소인 비부지도 기존 해석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 내용은 사실상 제 견해가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시 그 맨 앞에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자왈 온고이지 신으면 가입이 사인이라 그 대목입니다. 저도 들어가 봤더니 강의 한 개 다 올라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합니다. 보면서. 자왈은 늘 같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온고이 지신이면 가입이 사인이라. 가입은 뭐뭐 할 수 있다. 뭐 유의라든지 가의라든지 이러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무의하면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또 이제 완곡하게 난이 그러면 어렵다 이런 뜻인데, 역시 하기 어렵다. 두 가지는 할 수 없다는 뜻이고, 가의 유의는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불가의라는 말도 쓰죠.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위사열. 그래서 온고이 지신이면 가입이 사인이라. 이게 이제 오늘 같이 읽어볼 대목입니다. 우선 흔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는 옛 것이죠. 그리고 신은 새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익히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안다. 그렇게 되면 가입이사. 사는 이제 위인지사죠. 다른 사람의 스승, 사람들의 스승이 가입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끝내는 거는 사실 이 가장 많이 읽히는 주석, 이 주의의 주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겁니다. 주의 주석을 잘 보면은 이 지신을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매 신덕의기라. 신덕의기 하면 새로운 것을 내가 터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새로워지는 주체가 그냥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 것을 안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줄 안다. 논어에 나오는 지자를 쭉 분석을 해보면 어떤 대상을 지식으로 습득한다,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 할 줄 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온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옛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도리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본래는 이제 이게 요렇게 쓰거든요. 사람 인자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명자가 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물숫자는 나중에 붙은 겁니다. 본래는 물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요걸 이제 각골문 형식으로 바꾸면 사람이 있고요. 사람 인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방에 4개의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물입니다. 물방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용 목욕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통에서 목욕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는 목욕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 따뜻할 온자인데
목욕한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거. 그게 온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온이라고 하는 게, 목욕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온습의 뜻으로 쓰는 거죠. 익힌다. 습은 앞에 하기 시습할 때 습자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익힐 습자라고 하는데, 이건 우연히도 익히다고 하는 우리말도 어떤 일을 익숙하게 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따뜻하게 익힌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우연히 같습니다. 언어의 맥락이 같은 게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이제 옛 것을 익힌다. 이미 알고 있던 도리를 익힌다. 익힘으로써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줄 안다. 온자와 신자를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대의 탕임금, 탕임금의 이야기 중에서 일신우일신이 있죠. 이제 대학에 나옵니다. 대학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탕지 반명의 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지 반명의 왈. 이 반은 목욕통입니다. 그리고 목욕통에 새겨진 글, 새길명자죠. 탕임금의 목욕통에 새겨진 글에 말하기를 하고 구일신이여든 일일신하며 우일신하나니라. 이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탕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목욕탕이 탕자잖아요. 탕임금은 아마 목욕을 아주 좋아했던 말입니다. 그 탕임금이 목욕통에 새겨놓은 글이 이 전부 9글자, 이 9글자를 새겨놓은 거죠.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그 좌우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어디 중국에 가시다든지 하면은 이런 게 있나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반자가 목욕통이냐 아니면 세숫대야냐 뭐 이런 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석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을 갖고 논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욕을, 옛 사람들이 목욕을, 이게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욕을 하루에 한 번씩 했단 말이냐? 아닌 것 같다. 얘기에도 보면은, 어버이를 모실 때 사흘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린다. 그래서 이게 이 반은 목욕통이 아니고 세숫대야다. 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주석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오래된 의문인데, 제가 중국에 가서 봤습니다. 목욕통을 봤어요. 예. 그 목욕통에, 목욕통을 본 건 탕임금의 목욕통은 본 거 아니고요. 탕임금 목욕통은 못 봤습니다. 이 오나라 왕 부차의 목욕통. 그걸 감이라고 합니다. 감. 을 봤습니다. 절강성 성립박물관. 뭐 일개 성의 박물관이지만 뭐 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모양이 여기에 뭐 장식이 세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오나라 역사를 기록한 글귀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목욕통이에요. 목욕통을 왜 감이라고 했느냐? 이거 거울 감자죠. 목욕통에 물을 채워서 비춰보는 겁니다. 뭘 비춰보고 있어요? 목욕탕 가면 거울이 반드시 있죠. 네, 거울이 반드시 있죠. 깨끗하게 씻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통 자체가 거울이라는 뜻으로도 같이 쓰이는 거죠. 거울의 용도로 썼고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깨끗하게 씻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있는 때를 씻어내는 것이 목욕이라면 이 옹고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때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이런 맥락은 탕임금의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따 구론 얘기를 할 텐데요. 구론도 같은 맥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와 같이 이어서 목욕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이제 이 뜻과 같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이 부분의 주석의 주의가
역시 옹고지신이란 말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 주석을 읽고서 사실은 거의 그 주석을 소화해서 이 논어 본문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주석에 입각해서, 주의의 주석에 입각해서 이걸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마땅한 도리를 익혀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많이 안다고 해서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은 것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효라고 그랬잖아요. 효. 본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스승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야 스승이 된다. 이런 맥락이 논어의 뭐 학위편에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맞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구일신이거든 일일신하면 우일신하느라. 이것도 뭐 9글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구는 만약 구자예요. 만약 일신, 날마다 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누구를? 나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일일신하며, 이때 일일이라고 하는 건 나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이 객관적인 현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니까 객관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또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오늘이 따분하면 내일 또 따분하고 다시 또 따분하고 이런 거죠. 내가 따분하니까 세상이 따분하고, 세상이 따분하니까 내가 따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반대인 거예요.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객관 세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객관 세계가 새로워지니까 내가 또 새로워지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세상이 왜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가? 내가 그래서 그렇다는 데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일단 이걸 바라봐야 되고요. 여기 이제 뭐 누가 그렇다고 하는 주체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옹고지신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게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새롭게 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새롭게 한다. 자신지는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새롭게 하는 백성들, 이 사람들을 진작시켜 이렇게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덕치를 얘기했지만, 덕치라고 하는 게 뭐 덕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덕을 밝혀내는 거죠. 그게 이제 대학에서 명덕이라고 그러는데, 밝은 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 밝은 덕을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는 게 선명하게 밝혀내다, 새롭게 밝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뭐 이야기가 이제 탕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중국 학자가 이 한국에 와서 대중목욕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한참 웃었다 그래요. 대중목욕탕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중목욕탕. 목은 머리를 감는 거고 요건 몸을 씻는 겁니다. 그게 목과 욕이에요. 근데 이제 대중목욕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막 웃었다. 자기들은 먹는 것에만 탕을 붙이는데 이것도 목욕탕에 탕을 붙이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사람을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웃고 그랬는데 그 고전을 잘 안 읽어서 그럽니다. 원래 탕이라고 목욕탕의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탕전 그러면 제후나 한나라 천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목욕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토지예요. 탕전이라고 하는 게. 그 본래부터 목욕탕의 뜻으로 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탕임금의 이 구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목욕탕으로 쓰는 게 본래 고전의 맥락에서 볼 때 맞습니다. 지금 사람이 어떻게 쓰든 간에요. 고전을 잘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신자와 목욕과 관련이 된 글귀를 구론의 어부사가 있어요. 근데 구론은 원래 이름은 평입니다. 굴평. 그리고 원은 자고요. 그러니까 자를 쓴다는 건 상대를 존칭으로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 그러면 우는
원래 항우의 우는 자예요, 자. 높여서 부르는 거죠. 본래 이름은 적이고요. 근데 구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구론의 원은 자고, 이름은 불평입니다. 이제 이거는 평원, 평원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원은 덜 원자입니다. 물의 근원이 아니라, 넓은 들판을 뜻해요. 근데 이제 이 구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초나라 충신이죠. 초나라의 충신인데, 뭐 정말 충신이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초나라 임금이 그러면 구론을 충신이라고 인정했느냐? 아니에요. 구론을 간신이라고 몰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방축당했어요. 쫓겨났다. 그러면 구론이 충신인지 어떻게 하느냐? 당시 백성들이 구론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충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초나라 충신이었는데, 원래 이제 구론은 초나라 왕족입니다. 그 초나라 성 중에서 굴시, 소시, 경시, 이런 사람들 다 왕족이에요. 투시,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춘추 좌시전이나 이제 그 당시 역사서를 보면 사람 성씨만 봐도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극시 이러면 뭐 진나라 사람이고, 고시, 국시, 포시 이러면 제 나라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성씨만 봐도 어느 지역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론이 명나수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해서 명나수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합니다. 5월 5일 날 자살해요. 제가 구론 사당에 가본 게 200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구론, 중국에 이제 그 무안이 있고 악양이 있고 호북성에 무안이 있고, 무안은 원래 이제 무창하고 한양이 합쳐진 곳이고요. 그 무안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악양이 있어요. 악양루죠. 악양루 굉장히 유명하죠. 그 악양에서 장사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명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 명나라는 곳이 바로 구론이 빠져 죽은 곳입니다. 명나수예요. 명나수가 있는 곳인데 지금은 거기가 명나시로 되어 있습니다. 명나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구론 사당을 찾아가지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축문도 쓰고 제문도 쓰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명나시 분위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국인에 대한 그 적개심이 만연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강농 단오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단오 풍속은 본래 자기들 것인데 강농 단오제 생긴 게 뭐 몇백 년도 안 되는 게 2500년 전에 중국에서 다 했던 걸 왜 한국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느냐, 도둑놈들이 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를 문화유산에 등재한 거지 구론 단오제를 문화유산에 등재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근데 안 통하더라고요. 참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 가서 명나수 앞에서 뭐 그 간단히 제사도 지내고 추모하는 시간도 가지고 했는데, 이 구론이 이제 그 쫓겨나거든요. 간신배로 낙인이 찍혀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런데 구론이 이제 명나수 근처를 방황하면서 지은 글이 어부사라고 했어요. 이 어부사는 이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죠. 그 아비부자를 쓰기도 하고 제아비부자를 쓰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어부사에 보면은 저런 얘기가 나와요. 이 구론이 쫓겨나서 행엄택관이라 시를 읊조리면서 그냥 말만 하면 시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말을 하느니 시를 쓰는 사람인데, 시를 읊조리면서 이 명나수 연못가를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부가 노를 지어서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삼려대부 구론이 아닌가. 삼려대부가 이제 이 소시, 굴시, 경시가 삼려대부예요. 삼려대부 구론이 아닌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여기에 왔느냐. 그러니까 구론이 뭐라 그러냐면 거세 개탁위원을 하독청이라고 해요. 거세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우리가 거자는 거국적으로 할 때 이 거자 쓰잖아요. 온 세상이 개탁, 모두 혼탁한데 아독청이라. 나만 홀로 깨끗하다. 네. 그리고 중인개취연을
모든 사람들이 다 취했는데 독성이라 나 홀로 깨 있다. 시견방이라 그래서 내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면 좀 두드러기 나죠. 이런 거. 네 혼자 깨끗하냐 뭐 이래. 그래.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 너 잘났다. 너 깨끗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쓰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야 두드러기 난다. 과대망상도 세상에 이럴 수가 없네. 이러다가 이제 구론의 문장을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거든요. 구론의 문장을 보면 생각이 바뀌는데 이소경이나 뭐 초사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명문들이 있는데 예, 이게 정말 명문인가를 이제 아는데 제가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야 이게 정말 명문이구나 이게 이소경 이런 거요. 처음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워낙 고문이 돼가지고요. 중국 북방문학의 대표, 북방문학의 대표 시경이 북방문학의 대표라면 남방문학의 대표는 이 구론의 초사거든요. 문법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한 해 한 해를 기록하는 간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히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암송도 해보고 그래야 비로소 이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사마천은 이 문장을 두고 명병일월이라 이 밝음이 문장의 밝기가 해와 달과 나란히 짝한다. 1월 예. 태양이나 달처럼 밝게 빛나는 문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마천이. 사마천이 칭찬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문장에 향기가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향기가 도는 것도요. 이소경을 읽어보면 향기가 가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뛰어나다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소경에 보면 수많은 향초가 나오거든요. 향초가. 그 향초 이름을 알면 향기가 감도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사물을 지시하는 단어로 남아있는 것과 그게 시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시, 가이, 관. 관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사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거거든요. 관자가. 감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시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건데 이소경에 나오는 그런 향초를 잘 알고 있으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이렇게 높이 평가한 거죠. 구론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마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죽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통사를 저술하라고 했기 때문이고, 역사서요. 그리고 또 내가 문장으로 후세에 알려지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긴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처음 읽으면 참 죽기 싫어서 별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싶은데, 사기를 쫙 읽어보면,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공감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감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면 그걸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론의 문장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세상이 다 온탁한데 나만 홀로 깨끗하다. 그리고 중인개취 모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엉망이 됐는데 나 홀로 깨있다. 그래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부가 뭐라 그러냐면요. 어부가 세상이 다 혼탁하면 너도 같이 혼탁해주고, 예. 세상이 깨끗하면 너도 같이 깨끗해주고 그렇게 살지 뭐 우리 골치 아프게 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부가 노를 저 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랫말이 이른바 창랑가예요. 창랑가라고 하는 게 창랑은 물 이름입니다. 창랑지수. 예. 창랑지수 탁해여든, 창랑지수 청해여든, 창랑의 물이 맑으면, 해, 이런 게 들어가면 전부 초나라 문장이거든요. 어조사가 해자를 써요. 이끼야자를 쓰는 게 아니라 어조사 해자를 씁니다, 주로. 이것도 어조사고 이게 어조사인데, 초나라 문학의 특징입니다. 해자가 들어가는 게.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가히 타가명이요. 나의 그 갓건을 씻을 수 있고, 이 갓건 영자예요. 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가히 타가명 내 갓건을 탁 씻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가히 타가족이라 나의 그 발을 씻는다. 세상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세상이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살아라. 이러고 이제 떠나요, 어부가. 그래서 요걸 줄여서 청사 타경이요. 물이 맑으면 사는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청사. 물이 맑으면 타경. 갓건을 씻고 물이 탁하면 탁사 탁족이라고 해요. 물이 흐리면 탁족. 발을 씻는다. 근데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맹자에 나와요. 원래 구론의 어부사에 나오는 어부의 말은 야, 세상이 더러우면 같이 더러워지고 이러거든요. 세상이 더러워지면 같이 더러워지고 주민들이 모두 취했으면 너는 술찌개미라도 먹어라. 술찌개미라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같이 그런 식으로 같이 살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살아. 이러는데 구론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맹자에는 그런 맥락으로 이 어부가 얘기를 했는데 맹자에는 보면 공자왈로 나와요. 이게. 청사타경 탁사탁족이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를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천하를 유람하는데 천하를 주유하는데 뭐 유람한 게 아니라 주유했죠.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유유자 가왈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를 합니다. 가왈 노래를 했는데 이게 청사타경이요 탁사탁족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 보고 잘 기억해둬라. 자, 물이 맑으면 갓건을 씻고 물이 더러우면 발을 씻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개 수자취지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물이 자취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가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 모여들고 네가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 모여든다. 이 얘기거든요. 물이 더러우면 더러운 게 모여들고 물이 깨끗하면 이 발이 온다. 이거예요.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 오고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맥락이 완전히 다르죠. 어부가 같은 시인데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맥락이 다 통하잖아요. 세상이 깨끗하면 더럽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세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산다. 이게 어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어부는 그래도 됩니다. 네, 어부는. 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는 이런 걸 보고도 수양론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야, 봐라.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오고 깨끗하니까 깨끗한 게 오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한 거지?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네. 수양을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이 세상이 더러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자기 행위를 결정하면 그게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그 도덕적 수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마천이 백이숙제열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기도 공자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도부동이면 불상의모라. 도가 다르면,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함께 하지 않는다. 각자 추구하는 도가 다른 거죠. 도가 삶의 목적이거든요. 삶의 목적이 다르면 각자 다른 길인 거예요. 근데 삶의 목적이 어떤 사람은 탐욕스러운 제약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은 순재, 수는 목숨을 걸고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재는 재물이에요. 재물에 목숨을 걸어요. 백이숙제 같은 의인은 순명, 이름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이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저 자기 목숨만, 이게 이제 아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차라리 재물과 차라리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이거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옳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 백이숙제열전을 읽어보면 의라는 가치를 추구한 백이숙제가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마천이 그런 맥락으로 썼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마천이 직접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각자 다 재물을 원하면 재물 쪽으로 가는 거고
권세를 원하면 권세 쪽으로 가는 거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 그렇게 자기 삶의 목적에 맞춰서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생명만 부지하려 한다, 목숨만 유지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부의 태도예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그냥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맥락을 비판하는 사람은 또 장자예요. 그래, 니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재, 명, 권, 뭐 이거, 명예가 재물이나 권세욕보다 더 낫다고, 야, 오히려 더 더러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명예욕이 아주 강한 사람 옆에 있어 보면요, 아, 이게 이거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이 명예욕이라고 또 얼마나 이제 더러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실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실했다, 이게. 누가 인정했느냐? 그 당시 백성들이 인정했다. 그러니 이제 이 어부의 말을 부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같이 더러워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신목자 필탕관이요, 요 세신자 써요. 신목. 목이 머리를 감는 거라 그랬죠. 요건 이제 몸을 씻는 거고요. 신목자. 새로 머리를 감은 자는 필, 반드시 탄관. 이 관은 관이죠. 모자. 새로 머리를 감은 자는 반드시 모자를 틀어서 쓰고, 깨끗한 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목자. 또 새로 목욕을 한 자는 반드시 필진의라. 반드시 옷을 틀어서 입는다.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서. 그래서 목욕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거기도 신자가 씁니다. 그래서 목욕과 신이 같이 통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같이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서 물고기 뱃속의 장례를 치르리라, 장사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에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달려 나와가지고 배를 흔들고 물고기 모이를 던져줍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물고기들이 구론의 시신을 먹이로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이를 던져주고 배를 흔들어서 물고기들이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 구론의 충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론의 사당도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그것도 찾아가는데 뭐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은 게 아니라 가서 현지에 있는 가이드한테 구론 사당으로 가자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고, 거기 가봤자 볼 거 없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조사를 해서 구글로 사진을 다 찍어서 가져갔거든요. 여기로 가자. 지도 다 찍어가지고 보여줬더니. 여러분들도 구글 맵 보면요, 구론 사당도 보입니다,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행하시고 싶으면 거기 중국 지도 구글 맵으로 이렇게 쳐서 들어가면 위성으로 황학로도 보이고 정황각도 보이고 구론 사당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여행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요 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예. 신은 새 것이 아니라 지신할 때 지는 뭐뭐 할 줄 안다는 뜻이고, 그냥 무엇을 안다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안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줄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는 목욕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목욕을 함으로써 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올바른 도리를 익혀서 온고, 올바른 도리를 익혀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줄 안다. 내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은 목욕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올바른 도리,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도리를 익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옹고지신의 뜻이 원래 주의가 주석한 내용과 부합하고, 그리고 단순히 뭐 많이 안다고 해서 남의 스승이 된다는 이 얕은 맥락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옹고지신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쭉 설명을 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시고 한번 새롭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옹고지신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역시 자화랑 똑같고요. 군자불기. 네 글자예요. 군자불기. 보통은 이제 이 그릇 기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그릇은 한정된 용도에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한정된 용도에 쓰이는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그렇게 자세히 살핀 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일불자는 그 인부지 불원이면 부력군자와 그걸 제가 설명을 할 때 용언을 부정하는 말이라 그랬죠. 뒤에 나오는 게 형용사가 되든가 동사가 되어야 안일불자하고 꼭 맞습니다. 그래서 인부지 불원이면 부력군자어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염을 품지 않으면 군자가 아닌가 하면 안 되고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릇 기자라고 하는 걸 용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릇이 아니다 이러면은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장을 정확하게 옮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이 그릇이 어떤 뜻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 돼요. 그릇이 뭐 하기 위해서 그릇이 있는 거죠? 네, 물건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릇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채우는 겁니다. 그릇은. 네.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기, 이 그릇을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기. 그래서 그릇 기자를 용언에 맞게 해석을 하려면 채울 수 없다 이래야 됩니다. 채울 수 없다. 그릇은 채우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군자를 그릇에 비유한 거죠. 군자를 그릇에 비유한 것이 논어에 나옵니다. 자공이 군자불기는 군자거든요. 이게 이제 공자가 뭐 최고의 인간상으로 삼은 것은 성인이겠죠. 성인이겠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공자는 학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럼 맹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학과 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성인이 이상적인 인간이지만 공자가 뭐 스스로 성인을 자처한 적도 없고 그냥 성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다음 군자를 얘기하죠. 군자를. 군자는 이제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늘 중용의도, 중도를 중용이거든요.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 군자를 그릇에 비유한 게 군자불기거든요. 어떤 그릇이냐 이거예요. 논어에 보면 자공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는 기하라 이렇게. 너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릇이다.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떤 그릇입니까? 물었더니 공자가 호련이다. 호화련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임금왕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구설옥자입니다. 옥으로 만든 귀한 그릇이다. 종묘의 대제를 지낼 때 올리는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만한 큰 인재다 이런 뜻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게 논어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이 평가할 때 그릇이 크다 이렇게 쓰잖아요. 큰 그릇이 대기죠, 대기. 네. 이제 이건 논어를 잠시 내려놓고 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자에 보면 대기가 나와요, 대기. 대기만성, 뭐 다 아시죠? 네, 대기만성.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큰 그릇은 만성, 늦게 이루어진다. 좋은 뜻이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맥락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취가 있기까지 그 성취가 크면 클수록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타당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노자 본문을 기준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노자 본문의 앞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뜻도 좋기 때문에 이걸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대기만성이라는 구절을 읽을 때 반드시 노자 앞뒤에 나와 있는 맥락과 꼭 맞춰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독립적으로 큰 그릇은 넓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노자에는 보면 이 구절 앞에 대방무 이런 말. 그리고 이 다음에는 대방무 대기만성, 이 다음엔 대상무형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대음희성이란 말도 나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대방무, 이거는 방은 네모예요. 방이 있고 원이 있는데, 원은 동그라미고, 방은 네모.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대방이에요. 큰 네모, 크다란 네모. 근데 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최상급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란 네모, 이렇게 됩니다. 크기가, 이 방의 크기가 무한인 거예요. 대방. 이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라고 하는 까닭은 모가 4개 있으니까 네모라 그런 거잖아요. 모가 3개 있으면 세모라 그러고요. 근데 모가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네모가 있다 쳐요. 그런데 이게 변의 길이가 무한인 거예요. 무한인 거예요. 이 변의 길이가 무한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도 뭐를 만날 수가 없겠죠. 본래 이제 이 방이라고 하는 게 땅덩어리 전체를 뜻합니다. 땅덩어리 전체. 지구가 둥근 것을 알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이 땅을 인식하잖아요. 옛 사람들이 뭐 천원 지방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랬는데 땅덩어리 모양이 네모났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요. 땅덩어리 모양이 네모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땅덩이를 인식할 때는 네모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방도 네모고요. 우리가 평소 계산할 때도 네모로 계산을 하죠. 원형으로 계산하면 좀 계산하기 복잡해지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공간을 인식하기 아주 편한 거죠. 그런 맥락의 방이거든요. 이 땅덩어리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례라는 책에 보면 직방시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직방시, 방을 담당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임무가 뭐냐면 지도 그리는 사람이에요. 지도 그리는 사람. 땅덩어리에 있는 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 방이라고 하는 게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땅 전체라고 하는 게 무한히 큰 걸로 본 거죠. 무한히 크다. 근데 그 무한히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도 뭐를 만날 수 없으니까 모퉁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대자가 그 무한히 뜻이고 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하다. 지극한 동그라미. 가장 크다란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게 이 반지름이나 지름의 크기가 무한한 거예요. 이게 무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네모와 동그라미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무한의 크기를 가진 네모와 무한의 크기를 가진 동그라미. 같은 게 돼버리죠? 우리가 이제,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있는데 이게 직경이 무한이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공면이 있다고 인식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을 자르면. 직선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지원무곡 뭐 이런 말도 성립이 됩니다. 지극히 크다란 원은 구부러짐이 없다. 그럼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이 둘이 이제 평행이 되는 거죠. 평행이 되면 아무리 가도 만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만나요. 그죠?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대음, 희성, 대음은 가장 크다는 소리입니다. 가장 크다는 소리는 소리가 희. 원래 희미하다 그러잖아요. 희라는 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희예요. 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는 뭐냐면 미세한 거.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게 미입니다. 노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청지불문할 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희라고 하고, 박지부덕. 손으로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미라고 한다. 워낙 공기는 안 잡히잖아요. 우리 손에. 워낙 미세하니까. 물도 안 잡히죠. 미세하니까.
뭐 물을 묻는 거지. 물을 우리가 손으로 잡는 게 아니죠. 그게 미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이예요. 이. 이는 평등하다는 뜻인데, 이것도 보면 정경색이 검고, 그러니까 포그라운드가 검은색이고, 백그라운드도 검은색이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이예요. 보이지 않는. 같은 맥락으로 가장 크다는 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희가 부정한다. 부정하는 거예요. 가장 크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네. 그렇죠. 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혹시 들리시는 분 계시나요? 어떤 분은 잘 들어보면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에 가보셔야 되겠다고. 네. 뭐 어떤 혹시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소리가 안 나서 안 들린다. 이거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아닙니까?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죠. 이 큰 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 아닙니까? 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와도 뭐 열 몇 시간 걸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바퀴 도는데요. 뭐. 24시간만 되면 한 바퀴 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거죠. 자동차로는 그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럼 노자 말이 맞네요. 크다란 소리.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는 거죠. 작은 소리는 잘 들립니다. 모기 소리는 잘 들리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 못 잤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인지. 엥 하는, 안 들리면 좋겠는데 그냥 빨아먹고 그냥 도망가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꼭 이렇게 가까이 와서 소리를 내고 하는데 모기가 움직이는 그 작은 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네, 대음 희성.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상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상은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양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크다란 모양은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볼 수가 없다. 가장 큰 게 있다는. 우리 눈에 포착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맥락 끝에 앞뒤에 전부 이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대기만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그릇은 많이 부정하는 의미가 돼야죠. 무와 만과 무와 희자 이게 다 부정한 뜻으로 봐야죠. 그래야 이 문장이 딱 대꾸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자가 이제 이룰 성자인데 이게 이제 이룰 성자는 이렇게 서고 채울 성자, 담을 성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릇이 밑에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노자라는 문어는 글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룰 성자를 이렇게 써놓고 이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리 염자인데 이 소리 염자가 뜨의 자로 씁니다. 마음심자가 밑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큰 덕자가 있다 그러면은 큰 덕자를 이렇게만도 써요. 마음심자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그릇인데 들어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겠죠. 요 채울 성자로 보면 큰 그릇은 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큰 그릇은. 이게 전부 무한인 거예요. 대음도 무한이고 대방도 무한이고 대상도 무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졸지에 그냥 그저 그런 크기의 그릇이 될 수 없죠. 이건 무한히 큰 그릇이에요. 무한히 큰 그릇. 채울 수 없다. 대기는 곧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어는 군자불기 이렇게 되어 있고 노자는 불기 대신에 대기가 되어 있는 거죠. 불기와 대기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 앞에 대자를 붙여버리면 그 사물의 속성이 사라져버려요. 대자가 앞에 붙어버리면. 소리는 들리는 거죠. 그죠? 근데 큰 대자를 앞에 붙이면 소리가 안 들리죠. 예. 상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큰 대자를 앞에 붙이면 보이지 않는 거라 그러죠. 노자가. 예. 방은 네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대자를 앞에 붙여버리면 네모가 사라져버리죠. 대자가 그런 거죠. 대자가. 대자의 속성입니다. 부정되는 거예요. 안일불자가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라는 글자, 이걸 사람에 붙이면 대인이 됩니다. 네, 대인. 큰 사람이 되는 거죠. 큰 사람은 소인하고 다릅니다. 소인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만 대인은 아닌 거죠. 그걸 넘어서서 움직이는 거죠. 사람을 가리켜. 군자, 대인 같이 쓰죠. 네. 군자와 대인이 같이 쓰이는 용례는 이루 다 밝힐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많아요.
군자가 곧 대인이에요. 큰 사람. 그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균시인야로되 똑같이 다 사람인데 균시인야로되 동등하게 균등하게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된다. 왜 그러냐? 맹자의 해설을 들어보면 종기대체, 대체를 따르면 대인이 되고 종기대체. 네, 그러면 대인이 되고 소체를 따르면 소인이 된다 이래요. 그 소체는 뭐냐? 우리 몸뚱이 중에서 감각기관이 소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목구비는 욕망을 갖고 있죠. 이목구비의 욕망을 따르면 그 소체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소인이고, 대체는 뭐냐면 이목구비의 욕망을 생각하는 사유 능력을 가진 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따르면 대인이 된다. 그 사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 기관이 심이다. 그러니까 심은 대체고 이목구비의 욕망은 소체다. 그게 대인과 소인을 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인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 개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면 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맥락으로 군자 불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군자는 곧 대인이고, 그런 대인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커다란 그릇과 같은 사람,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군자 불기와 노자에 나오는 대기만성과 그리고 노자의 대기만성이 인용된 맥락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대자의 속성에 주목을 해보면 이 대목이 이 그릇의 용도, 한정된 용도가 아니라 그릇의 기능이 부정되는 것과 이 대인이 앞에 큰 대자가 붙으면 그 사물의 속성이 부정되는 맥락이 같죠. 그걸 같이 이해를 해보시고, 대인이란 말은 보통은 대자가 이제 스케일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인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벼슬 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몸집이 큰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버지를 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인격이 훌륭한 사람 대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는 이게 뭐 정치적 맥락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대인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무한히, 그 그릇의 크기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 사람을 흔들 수 없다. 그런 맥락이 이제 이 군자불기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릇처럼 한정된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좁게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용도에 쓰이지 않고 여러 곳에 쓰이는 것이 군자고, 그래서 군자는 팔방미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보통 하는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닌 게, 공자가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는데, 선생께서는 성인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학이 다능냐고. 학이 이러면 감탄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도 재능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학이 다능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그걸 부정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신분이 천했기 때문에 다능 비사, 하찮은 일에 재주가 많았다. 군자다우제야? 그 성인이라고 물었는데 공자는 대답을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는 다재다능한 사람인가? 아니다. 부다연이라.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조건 속에 다재다능한 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죠. 그릇의 크기. 그리고 대학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 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포용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맥락이 나오기 때문에 육아가 지향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맥락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이 이제 군자 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맥락 같은 거는 제가 쭉 적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자는 채울 수 없는 큰 그릇이다. 그릇을 넘어선 크다란 그릇이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또 마지막으로 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군자불기, 군자가 나왔는데요. 군자 종합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군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스케일 크게 얘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와 똑같습니다.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반대로 이제 소인은 비부중이라. 어쨌든 군자불기의 기자도 이제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자와 비자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외에도 공자가 논어에서는 군자를 얘기할 때는 늘 소인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군자불기는 예외지만요. 군자는 이러하고 소인은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군자가 추구하는 가치, 소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군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의, 소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리, 이익이에요. 군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화, 소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동. 그래서 문장 만들면 군자는 유어의하고 군자는 의에 밝고 의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의가 뭘까? 군자는 무엇이 나에게 이루어진지를 잘 아는, 그렇죠. 소인이요, 소인. 소인은 무엇이 나에게 이루어진지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군자는 화를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인은 동을 추구합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반대로 동의불화합니다. 그리고 군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군이에요. 군. 그리고 소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당이에요. 군이라고 하는 건 무리지어 사는 거죠. 인간은 무리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따로 살고 싶어 하지만 따로 사는 사람들도 함께하는 그 구조 속에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사회에도 어떤 특정 종교를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뭐 속세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수녀가 된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조건도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그분들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만요. 그 군은 이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럼 당은 뭐냐? 당도 같이 무리지어 사는 건데 이건 패거리예요. 당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패거리라는 뜻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요걸 이제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은 군자 주의불비하고 소인 비부주는 군자는 어떤 사람을 사귀고 그리고 그 사귐의 내용이 어떠하냐, 어떤 식으로 사람을 사귀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소인은 어떻게 사귀는가. 군자는 주하고 소인은 비하는 겁니다. 이제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니까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거는 화와 동입니다. 화라고 하는 거는 글자가 이게 이제 나무 목자라 그랬죠. 나무 목자인데 이걸 이렇게 그리면 벼 이삭입니다. 벼를 그릴 땐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벼화자예요, 이게. 벼화자. 이제 이렇게 그린 이유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보리는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보리는 대칭으로 꼿꼿하게 서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보리 맥자가 되고 요건 이제 벼화자가 되고 그럽니다. 근데 오곡 중에 어떤이 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벼를 화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입구자입니다. 입구자인데 수확한 벼를 여럿이 나눠 먹는 거, 그게 화예요. 그래서 본래 이 화자는 옆에 있는 게 이 공자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 같아요. 요것과 요게요. 수확한 벼를 나눠 먹는 겁니다. 그게 화예요.
그러니까 별을 나누는 것, 이 뜻이고, 그 리는 뭐냐? 역시 수확해 놓은 별을 칼도 짜거든요. 칼로 탈취해 오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빼앗는다는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물론 이제, 별을, 칼을 가지고 별을 잘라낸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수확해 놓은 별을 탈취해 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용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좌시정 같은 데 보면 제나라 군대가 노나라에 쳐들어와서 성주라는 곳에 있는 별을 탈취해 갔다. 이런 기사들이 춘추좌시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탈취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이익을 최고의, 국가를 운영할 때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앞세우게 되면은 불탈불염이라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게 된다. 이 맥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빼앗지 않으면 내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참 불행하게도 일단 욕망이 정복이 되고 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이게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물론 행복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써야 되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야 비로소 만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면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낮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욕망이 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게 이제 나눠 먹는 것이고, 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문입니다. 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만 먹자 이거예요. 그게 동입니다. 군자는 그걸 나누는 것이고, 소위는 우리끼리만 먹자. 이게 이제 동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화이부동, 화를 추구하지 동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군자는 수확물을 나눠 먹으려고 하지 독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이 되고요. 소위는 독차지하려 하고 나누지 않는다. 군자와 소위는 뜻이 이제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자는 군의부당하고, 군자는 군을 추구하지 당을 추구하지 않아요. 군의부당. 군의부당. 그러니까 군과 당은 외형으로는 같습니다. 역시 무리지어서 사는 거니까요. 근데 무리지어서 산다고 하는 게 이제 이 군이라고 하는 게, 이걸 군을 특별히 강조한 건 순자입니다. 순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은 능군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군.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역불야구. 이 힘은 불야구, 소만 못하다. 불야구 뭐뭐만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힘은 소만 못하고, 주불양마. 달리기는 말보다 못하다. 육체적인 힘이 이들보다 못하죠. 그런데 소와 말이 인간에게 불임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인능군이요. 사람은 능군. 능군의 능력이 있고, 피불능군. 저 소나 말들은 저들은 불능군이에요. 군을 못해요. 그럴 때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군은 왜 오른쪽에 양양자가 있죠. 양양자.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임금군자가 옆에 있는 거죠.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양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지시하는 거예요. 손이고 손에 막대기를 잡고 있고 입으로 지시하는 거거든요. 양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군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군을 통해서 생존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군이 제대로 되려면 순자에게 분이 필요하다. 분은 몫을 나누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몫을 나누는 역사예요. 어떻게 몫을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한가, 그리고 또 가장 공평한가. 공정은 절차상의 문제고 공평은 결과의 문제거든요. 공정한 절차와 공평한 분배가 되어야 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산다. 왜?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게 더 행복도를 증진시켜주고요. 그랬는데 군이 안 되면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군이 정의롭게 분배가 되면은 군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의롭게 분배가 안 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서 분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순자의 경우는 예를 얘기해요. 예를 통해서 분을 하게 되면, 나눔을, 몫을 결정하게 되면
비록 상하가 차등적으로 분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호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자는 예를 무척 강조해요. 순자 같은 경우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이랬지만, 물론 모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순자는 모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자의 경우는 인간의 본성이 악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인간을 선한 방향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순자가 얘기하는 화성기위.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위를 일으킨다. 이 위라고 하는 게 문명입니다, 이게. 문명의 힘이에요. 이때 위는 거짓 위자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현불초,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나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노력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재능이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재능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타고나지 않아요. 그냥 하늘이 그렇게 낳아주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재능을 타고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우부로 이 우는 만나는 거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불우하면 만나지 못한 거예요. 불우한 사람. 그죠? 만나고 만나지 못한 것은 뭐에 달렸냐면 때시자에 달렸다. 어떤 때에 태어나면 만나고 어떤 때에 태어나지만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알아주는 군주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에게 달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위예요. 위. 하위자. 위불이 어떤 행동은 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 것. 이것만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위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이게 문명이죠. 인류가 일구어낸 문명이에요. 이걸 일으켜서 얼마든지 악한 본성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얘기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순자의 성악이라는 성악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범인은 무릇 사람은 생애유호리언 나면서부터 호리는 이익을 좋아하는 호리심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따르면 쟁탈, 다툼이 생기게 되고 사양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갖고 다스려야 된다.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순자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악을 결정하는 것은 이 군의 사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면 그 개인의 악행에 주목한 나머지 왜 그런 악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순자는 그 개인의 악행에 주목하기보다는 왜 저런 악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해결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상관 같은 법가사상가는요 아예 내놓고 얘기를 해요. 이 범법 행위를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졌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작게 처벌하고 큰 죄를 중죄를 저지른 자는 중벌로 다스린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처음부터 작은 죄를 저질러도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죄를 지으면 중벌로 처벌하고 가벼운 죄를 저지르면 가볍게 처벌하면 무거운 죄는 저지르지 않더라도 가벼운 죄는 자꾸 저지른다. 그런데 가벼운 죄를 자꾸 저지르다 보면 무거운 죄는 저절로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엄벌로 다스려야 된다. 뭐 이거예요. 중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산업혁명기에 소매치기가 영국에서 소매치기가 덜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혹한 이야기죠. 그 소매치기 한 사람의 이 손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끝내 소매치기를 하면 교수행위에 처했단 말이에요. 중벌로 처벌을 한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소매치기 하기 좋은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 많은 곳이죠. 예. 근데 소매치기를 사람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뭔가 아주 흥미로운 일에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이때가 좋잖아요. 이제 그런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소매치기를 사형하는 교수형 시키는 곳이죠. 그렇죠. 네. 형장의 소매치기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매치기가 만연하니까 소매치기 한 사람을 교수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영국 산업혁명기에. 그러니까 거기서 소매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소매치기를 하는 거죠. 중벌의 결과입니다, 그게.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그런 경우에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순자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가 그런 악행을 만들어내게 했는가 여기에 주목하기 때문에 악이 재발되지 않는 쪽으로 가게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의무를 위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악행에 초점을 맞춰서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방식은 순자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그런 악행이 저질러지게 했을까? 그 구조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순자가 어떻게 보면, 이 전국시대에 기존의 철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높이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기위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익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순자나 맹자가 같은 지점이고요. 근데 이제 군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순자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군이라고 하는 게, 공정한 절차를 거친, 분배에 따라서 유지가 되는 거. 그게 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은 그게 아니에요. 당은 이 패거리란 말이에요.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통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당은. 오직 그 이익을 통해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군처럼 공정이나 공평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어요. 공정과 공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떤 것이 정의로운 분배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한히 많은 재화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추구해도 되지만 무한하지를 않잖아요. 소득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어떤 종교를 믿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무한히 자유를 추구하면 됩니다. 내가 뭐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책 읽는 자유를 빼앗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어떤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침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각자 추구하는 그 영역을 해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럼 각자 무한히 추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한정된 재화나 소득 또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공정하고 어떻게 해야 공평한가?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뭐 이러면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겠죠.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느냐? 그 기회를 균등하게 획득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정의로운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을 분배한다 이러면 어떻게 분배를 해야 공평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게 순자는 예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런 맥락이 이제 군과 당의 차이점입니다. 당은 그런 게 없고 군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군을 통해서 의라는 곳으로 가보면 군에도 양양자가 들어가 있고 의에도 양양자가 들어가 있죠. 그 양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인데 오늘이 목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그 경희대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서예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글씨를 써가지고 전시해 놓은 걸 쭉 봤더니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망양지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시는 거죠. 예. 근데 본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래는 이제 망양지탄이죠. 예. 망양지탄. 양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자하고 회남자라는 책에 보면
양주가 이렇게 했다. 양주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맹자의 정의로는 살일불고 덕천하 불이, 그러니까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맹자에는 이제 백의도 나오고 유아에도 나오고 이윤도 나오고 공자도 나오는데 다 성인이에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달라요. 춘처관도 다르고. 그걸 이제 맹자가 이제 공자는 시성이 때에 맞춰서 행동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백의 같은 경우는 청성, 청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청성이라고 해요. 더러운 임금 밑에서는 절대 배설하지 않고, 같이 서 있는 사람이 관을 똑바로 서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사람이 백이에요. 너무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청을 추구해요. 혹시라도 나를 물들일까, 구렁 같은 사람이죠. 떠나버립니다.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아예 같은 사람은 화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임금이라도 누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요. 더러운 임금도 섬기고, 불수옥은 더러운 임금이라 하더라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아예가 추구하는 가치, 화예요, 화. 그리고 이유는 임성이라 그래서 천하의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책임으로 여긴다. 임성이라는 이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는 시성이라 그래서, 이유는 공자는 청할 때는 청하고 화할 때는 화하고 임할 때는 임하는 그런 성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씩 다르죠. 다른데 공자는 이제 그걸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른 성인들은 독주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이라면 공자는 교향악을 연주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이제 맹자인데, 어쨌든 이렇게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 의라는 측면에서는 다 같다.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해도 이 네 사람이 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보편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양주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발모 위천하 불이, 털 한 오락이 뽑아서, 일모는 내 몸에 있는 털 한 오락이 뽑아서 리천하,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는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와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쉽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을 희생해서 천하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을 택하는 이상한 결과도 나올 수 있죠. 이건 맹자의 독점적 사유물은 아닙니다. 나자렛 예수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그거 양이잖아요, 양. 그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양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저쪽에도 있었고, 탈무드에 보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세상과 맞먹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양주는 이제 털 하나까지 그걸 확장시킨 거죠. 물론 그래서 맹자가 비판합니다. 지만 아는 자다, 이런 식으로 위화주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양주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잠시 접어놓고요. 그 양주가 이제 양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거거든요. 양을 잃어버리고, 닭이망냥이라고 해서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탄식하고, 갈림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게 양주 얘기입니다. 그때 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이걸 망냥지탄으로 바꿔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발음은 같지만. 이걸 알고 이렇게 쓴 거죠. 어디 바다겠어요? 이거 팽목항이겠죠. 그 팽목항 바다를 바라보면서 탄식한 겁니다. 양을 잃어버린 탄식이죠. 이 양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의 가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양양자 밑에 먹을 직자. 이게 원래 노인을 봉양하는 게 양이에요. 약자를 봉양하는 방법, 이게 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양양자 밑에 큰 대자가 있는 것. 양이 큰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는 틀인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행운이라고 할 때도 요즘은 이제 행자를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이 큰 대자 밑에 양양자예요. 큰 양, 이게 행운입니다. 왜? 역시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허신의 설문의자의 풀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후한 시대에 나온 한자 풀이책이죠. 설문의자에 대해서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양을 썼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쓴 거는 참 기특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건 참, 생각도 깊이가 있고 또 오랜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의자가 군자가 추구하는 가치, 의, 이걸 설명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유어의하고, 유는 밝다, 잘 안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유어의, 의에 대해서 밝고, 그리고 소위는 유어리, 소위는 이익에 밝다. 이익은 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루어진지를 잘 안다. 그걸 추구한다. 근데 군자는 의다. 소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자가 의를 추구하는 건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게 양양자죠. 역시 양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나자인데 나자는 보통 이제 쉽게 설명하면 왼쪽에 있는 게 손수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창 따위의 뾰족한 물건, 창이나 칼 따위의 뾰족한 물건. 이걸 갖고 양을 해체하는 겁니다. 양을 잡는 거죠. 양을 잡아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좀 더 고자를 더 찾아보면 이 양양자 밑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고기를 점여내는 거예요. 고기를 썰어내는 겁니다. 도마조자를 이렇게 쓰죠. 고기를 썰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할 때 이 법붕자도 6달을 2개거든요. 이게 이제 고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뜻하고요. 2개의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필리아 얘기하면서 친구란 게 뭐냐, 벗이라는 게 뭐냐, 2개의 몸뚱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또 우연히 아주 멋있는 얘기죠. 2개의 육체에 몸뚱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뜻이 같다, 동지다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를 썰어내는 모양의 글자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아예 그림이 나와요. 바베큐입니다, 일종의. 여기 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양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오를 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배, 의가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분배. 그 분자는 바로 어떻게 하면 이걸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가, 그 기준에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다 이 분배와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도 나눠 먹는 거고요. 함께 나눠 먹지 않으면서 화는 화합이잖아요, 일단. 화합인데, 함께 나눠 먹지 않으면서 화합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이, 뭐 숟가락 갖고 와서 같이 먹읍시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먹지 말게 한다든지, 넌 따로 먹으라든지, 이건 이제 화합이나 환대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주의불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군자 주의불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인 비무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주자부터 설명하지 않고 비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자는 좀 끔찍합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놨는데, 비는 이렇게 쭉 이게 늘어 서 있는 거예요. 나란히 비자입니다. 나란히 이렇게 늘어 서. 이게 뭐냐? 이걸 똑바로 세우면 뭐가 되죠? 사람이 자죠. 사람이 거꾸로 지면 이 비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끼리 같이 나란히 있는 것. 나란히 종자입니다. 종자요. 네, 종자. 살아있는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는 것. 그게 종류예요, 종류. 네. 따를 종자요. 그 비는 뭐냐? 죽은 사람끼리 나란히 누워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란히 누워있겠어요? 죽인 거죠. 죽인 겁니다. 써놨습니다만, 이제, 진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귀족입니다.
귀족이 죽으면, 어떤 중요한 인물이 죽으면 그 중요한 인물을 모시던 사람이 같이 따라 죽는 거예요.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같이 따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자그가 죽으니까 순장을 하려고 한 거죠. 순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이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기도 해요. 순종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연려가 남편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고 한 게 순종이에요. 따라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 순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순종예를 통해서 연려가 생긴 거죠. 네, 연려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강의를 할 때, 연암 박지원은, 아내가 죽으니까 평생 혼자 살았고, 다산 정약용은 아내가 안 죽었는데도 소시를 들여서, 딸을 낳았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굉장히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는 그런 표정을 봤는데, 어떨까요? 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연암 박지원은 연려 함양 박시전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걸 보면 연려의 참혹한 양상이 너무나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국 가서요, 우리 조선에는 연려가 있다고 자랑한 사람입니다. 이제 박지원이 또 갑자기 실망해. 왜 이 조선에는 연려가 많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맥락이 글도 있어요. 지사원정 심이타오리라 시경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으리라. 이런 맥락을 인용해서 쓴 글들이 있습니다. 연려의 그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연려가 있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긴 했는데, 막상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달라요. 근데 다산 정약용은 어떻게 됐냐면 이 연려에 대해서는 열부론이라는 글을 썼어요. 열부론. 열부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열부론이라고 하는 게 본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죽었는데 시집 가지 않으면 열려입니다. 근데 조선에는 시집 가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따라 죽어야 연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한마디로 그냥 폐섭인 거죠. 그런데 정약용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임금이 병으로 죽었는데 신하가 따라 죽으면 그 충신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충신입니까? 왜 따라 죽습니까? 임금 병으로 죽었는데. 그럼 다 죽어야 되게요. 네. 말이 안 되죠. 임금 병으로 죽는데 신하가 따라 죽으면 충신이 아닙니다. 그럼 또 저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따라 죽으면 그게 효자냐 이거예요. 효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뭐 인류가 멸망당한 지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데 아내가 따라 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주 명쾌하죠. 네, 이 열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비인간적인 풍습이라는 내용이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입장은 아주 명쾌한 거죠. 오히려 박지원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정약용은 오히려 아주 명쾌합니다. 순종은 따라 죽는 겁니다. 순장도 이제 그런, 원래 고대에는 순장 풍습이 있었고 순장 풍습 중에 이 순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진자그가 죽으니까 이 진자그의 아내와 가신의 우두머리 두 사람이 논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진자그가 죽었으니까 누군가를 순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자항, 동생이 친했으니까 진자항을 순장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진자항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형님을 잘 모셔야 될 거 아니냐. 너를 순장하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자항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원래 순장은 죽은 사람을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순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은 형수하고, 그리고 당신, 가신, 평소에 잘 모시던 당신이니까, 그 예법에 따른다면 당신 두 사람이 순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장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순장해야 한다면 당신 두 사람이 순장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러면 순장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순장풍습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를 그 얘기에 나오는 얘기 당군편에 나와요. 순장풍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사라졌는지 순장에 대한 비판이죠, 그게. 공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용을 파묻는 행위도 이제 사람을 직접 순장하지 않고 나중에는 사람 모양을 닮은 인형을, 용이라는 인형을 만들어서 파묻고 그랬거든요. 그 진시황 병마용갱,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것도 폐습이라고 그래요. 하필이면 사람 모양을 본따서 순장을 했느냐 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공자의 말로 맹자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모양을 본뜬 인형을 파묻는 것도 비판했으니까 사람 파묻는 걸 비판하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비라는 글자가 바로 그 순장된 사람이에요. 비자가. 근데 아주 친한 사람이 파묻히는 거죠. 그래서 비에는 친할 비자의 뜻이 있습니다. 주역에 친비하다, 주역에 빗괴가 있는데 주역의 빗괴는 수지 빗괴예요. 아래에 땅이 있고 위에 물이 있어요. 이게 땅이고 위가 물입니다. 이게 이제 빗괴예요. 친비, 아주 친하다 이런 뜻인데 보통 이 땅은 울퉁불퉁하니까 그 위에 물건을 놓으면 틈이 있죠. 그런데 물은 땅 위에 있게 되면은 틈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고 절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주역에 나온 이 빗괴는 반드시 나쁜 뜻은 아닌데 본래 이 글자의 모양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게 아까 화성기위 그랬잖아요. 그때 화자가 원래 사람 자와 이 죽은 사람 빗자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이게 화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화거든요. 그래서 이 비는 죽은 사람을 나란히 순장해 놓은 겁니다. 소인은 그런 친함이고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수단이 된 거죠. 그 차이입니다. 사람이 수단이 되고 사라진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익을 중심으로 뭉친 것이지 사람을 중심으로 뭉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비자의 뜻이고 이번엔 주자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건 아주 사랑은 사랑인데 아주 끔찍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랑 받으면 이게 가지 파묻혀야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기 이야기 나올 때 오기가 병사들을 그 극진히 보살폈는데 말단 병사의 종기를 직접 빨아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극진하게 병사들을 돌보지만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손자병법도 아예 나와요. 병사들을 자식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명령에 따라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퍼런 칼라도 밟을 수 있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와 같아서 자식을 사랑했지만 버릇없는 자식과 같아서 아무 쓸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쓸데가 없다. 이 뭐 물건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대하는 관계가 있지만 제가 뭐 지난번에 칸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단으로만 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소인의 사랑인데 그런 소인의 사랑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이제 주자입니다. 주자도 이게 분배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밀 이런 뜻이에요. 친밀한데 주밀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친밀과 주밀의 차이점은 양상은 같아요. 양상은 이 비라는 사랑이나 이 친밀하는 사랑이나 주밀이라는 사랑이나 겉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주자는 두루주자죠. 두루두루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두루두루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 어떤 사람한테 뭘 주고 싶고 하죠. 근데 두루두루 준다는 뜻이거든요. 뭘 주느냐? 주자를 잘 봐야 됩니다. 주자는 이게 글자의 모양이에요. 위에 있는 게 밭전자입니다. 밭전자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경지 정리가 잘 된 농토입니다. 근데 이제 수로죠, 이게 전부 다. 물을 골고루 준다 그랬죠? 제정신인 농부라면 자기 논에 물을 골고루 주지 어느 한쪽만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 경지 정리가 잘 된 농토고 거기에 공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주자예요.
사실은 흑토자와 공자로 보기도 하고. 땅이죠, 땅. 땅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산수단이죠. 생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공유를 뜻하는 거예요, 주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무리지어서 사는데 어떤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를 분배를 한다 이래요. 분배를 그냥 사람 수만큼 그대로 나누면 쉽겠죠, 일단. 100명의 사람이 그 공동체 구성원이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를 100분의 1로 다 나누면, n분의 1로 다 나눠서 하면은 가장 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어떤 사람은 농땡이 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를 해버리면 다 농땡이 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지겠죠. 생산이 떨어지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농땡이 친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일종의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를 주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생산이 높아지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 좀 더 많은 물질적 욕망을 누리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조건이 같으냐를 따져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공평하지 않게 분배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게 단기간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도에 따라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되면은 당장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게 축적되죠.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커지죠. 차이가 커지면 많이 축적해 놓은 사람은 그 축적된 이른바 자본에 의해서 그냥 돈을 벌죠. 네. 마르크스가 그 주건 노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과거의 노동이 현재의 노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이미 축적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평등이 점점점 심화되는 거죠.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면 그 사회 공동체에 협력하는 이미 이 불평등한 상태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회에 협력을 하지 않게 되죠. 협력을 하지 않게 되면 인간의 이 조직 자체가, 이 조직 능력, 이게 이제 약화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그 문명은 망하게 되겠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자 얘기입니다. 서울대 이정전 선생이 이제 롤즈 정의론 갖고 풀이한 내용인데 그런 식의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보상이 가야 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많은 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 조건이 같아야 되겠죠. 그 생산 조건이 전통사회에서는 토지가 거의 유일한 생산 수단이죠. 그 대표죠. 물론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어장이 있어야 되고, 뭐 양어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 어쨌든 대표를 이거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정한 절차가 형성되지 않고 공평한 분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글자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죠. 화는 수확한 곡식을 나누는 거지만, 의라고 하는 것도, 잡은 양을 잡아서 나누는 거지만, 주라고 하는 것은 땅을 나누는 겁니다. 땅을 공평하게. 이제 이런 생각이 발전해서 맹자가 이제 정전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정전이. 그래서 사방 맹자식의 이제 토지 공유 개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왜 정전제라고 하냐면, 이게 사방 일리예요. 사방 일리의 이 토지를 가지고, 일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다 이제 우물정자를 가운데 걷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8가구가, 이 8개의 사전을 일구고,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건 공전이라고 해서, 여기는 공동으로 경작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모두 함께 경작을 한 다음에 이 물수를 계산해서 8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비로소
백성들이 각자 뭐 위로는 부모를 잘 모실 수 있고 아래로는 뭐 처자식들을 잘 돌볼 수 있고 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항산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항심이 생긴다. 효자 충신의 도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효자 충신의 도리가 강조되는 것도 이런 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정착될 수 있는 거죠. 산업사회에서 그게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이런 경제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각 개인의 성실도에 따라서 우리가 공평한 분배라고 얘기하려면 이 조건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을 완전하게 갖게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건은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직 이익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비고 그런 공유하는 생산물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게 주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자의 사람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살갑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이 뭐 군자가 사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담약수라는 말이죠. 명나라 때 유학자 이름 중에 담약수가 있는데 장자에서 따온 겁니다. 군자지교는 군자의 사귐은 군자의 교제, 사귐은 군자의 교제는 논어에 따르면 이제 주 같은 거죠. 그리고 소인지교가 있어요. 군자의 사귐은 담약수, 담담한 겁니다. 뭐 살갑고 뭐 진하고 이게 아니라 달콤하고 이게 아니라 담담하기가 마치 물과 같고 담담하기가 물과 같고 물처럼 담담하고 소인지교는 달다 이거예요. 감양례 술처럼 달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와 비의 차이는 비는 굉장히 살갑고 달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의라는데 공정함에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주를 주미리로도 해석을 하니까 친밀한 관계가 이 주나 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 사람을 목적으로 보느냐 그냥 오직 수단으로만 보느냐의 차이가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주의불능만 갖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화의부동이나 군의부당이나 군자는 의를 추구하고 소인은 이를 추구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합쳐보면 군자의 사랑이 뭐고 소인의 사랑이 뭐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위정편 이 부분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위정편 전체를 또 한번 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위정편의 일부를 읽으면서 동시에 위정편 전체가 24개 장이니까 그 24개 전체를 다음 시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